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로 이동해 손상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로써 폐암 피해자 200여 명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변이 피롤라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피롤라 변이는 인체 침투에 쓰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여 개 더 많은 변이라 확산 추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크게 줄인 데 대해 과학기술계가 연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별다른 설명 없이 과학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건데 이번 추석 연휴에 R&D 정상화를 위한 연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는 73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중국의 비아디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55만 대를 팔아 1위에 올랐고 미국의 테슬라는 100만 대로 2위, 현대차그룹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각각 공개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의 가전제품을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에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미크론 BA.2.86이 국내에서 한 건 나왔다며 확진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롤라로 불리는 이 변이는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여 개 더 많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18만 1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 발생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전수 감시를 중단하고 양성자 중심 감시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관련 개정안을 4일부터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2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1번씩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594개로 내년엔 1,0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9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해당 월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서 폐암 사망자 1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폐암에 걸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폐암 환자가 인정된 건 지난 2021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흡연한 적 없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폐암에 걸려 가습기 살균제 말고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폐암 발병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만 국한할 수 없는 피해자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인정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폐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6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들도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폐암 피해를 인정받게 되면 생존자는 치료비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사망자는 유족 위로금과 장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정부는 환경 유전적 요인과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폐암의 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이미 늦어진 피해 구제가 개별 심사 때문에 다시 수년간 늦춰지게 된다며 간단한 자료 제출로 가능한 신속 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폐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6명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크게 줄인 데 대해 과학계가 처음으로 연대해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도 하지 않은 채 과학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겁니다.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연구비 수지에 모든 역량을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 삭감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라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을 만약에 중간에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내보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심각하고요. 어쩌다가 이제 또 저희 전기료 또 어떻게 분담하나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우리 출연연 종사자들이 현장 연구자들이 무엇을 세부적으로 잘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동안 성과를 이야기한다라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 일방적으로 카르텔을 적용해가지고 나쁜 부분만 부각시키고 국민들 사이에서 범죄자 취급받도록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 정부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때려잡고 싶어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드물게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폭우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불가리아와 그리스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도 반쯤 잠기고 자동차도 거의 지붕만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대피합니다. 브라질 남부에 이례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며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0개 이상 도시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Me sinto arrasada, gente. Eu perdi tudo. Tem muita gente que perdeu mais, mas olha aqui em casa não tenho mais nada. 차에 타고 있던 주민 3명이 사망했고 불어난 집 안에서 감전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대성 저기압은 보통 남극 근처에서 발생해 브라질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온대성 저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더 빠르게 형성되며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Aonde tiver problema, o governo federal estará para ajudar as pessoas a se salvar desses problemas. Portanto, nossa solidariedade ao povo gaúcho.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도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봤던 그리스는 이번에는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그리스 중부 여러 지역과 스포라데스 제도, 에비아섬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불가리아도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며 당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차레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2번 사용됐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 천재 물리학자들의 지능과 에너지가 집약된 놀라운 발명품이지만 다시는 사용돼서는 안 될 그것, 바로 핵무기입니다. 다른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핵무기는 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오늘 과톡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가오는 가을. 데이트하는 커플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나요? 외로움을 집에서 홀로 달랬던 날들, 이젠 지겹지 않으신가요? 이런 이들을 위해 나선 솔로 탈출 전문가가 있었으니 여러분, 언제까지 혼밥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상의 이성과 상상연애만 하실 겁니까? 이제 저와 함께 솔탈 들어갑시다. 솔탈! 그는 모든 솔로들의 구원자, 솔탈 1타 강사 카사노바 한이었다. 자, 오늘은 말이에요. 솔로 탈출을 위한 실전 기술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성과 오래 있고 싶은데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의 해결책, 바로 영화.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특히 러닝 타임이 긴 영화를 보러 간다면 장장 3시간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문을 트면서도 아주 스마트해 보일 수 있다. 그거지. 때마침 아주 좋은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자, 좋은 영화가 뭐다? 오펜하이머.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뛰어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20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물리학자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 계획에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3년 만에 핵무기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지. 니클리어 웨폰 파더. 1904년 뉴욕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양복 사업가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매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현미경이나 요트, 말을 쉽게 샀을 정도로 말이죠. 오펜하이머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로 유명했는데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산스크리트어 등 언어 구사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성인이 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물리학자의 강연에 감명을 받게 돼. 그가 누구냐? 지금 저거 바로 누구냐? 닐스 보어. 자,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이게 원자의 구조인데 태양계처럼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지.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이 바로 닐스 보어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어가 딱 나왔을 때 양자역학의 대부 닐스 보어의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전자의 에너지 구조를 설명한 위대한 물리학자지. 오펜하이머에게 있어 그는 최고의 스승이자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의 호감도는 쭉쭉쭉 올라간다 이겁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대학을 졸업한 오펜하이머는 이제 유학을 떠나게 돼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갔어. 하지만 이 실험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지하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만 하니까 흥미가 생기지가 않아. 결국 다른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이론 물리학의 본산, 독일의 괴팅겐대였어. 당시 그곳엔 과학계의 어벤져스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우라늄 핵분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과학자 오토 한. 오늘날의 컴퓨터를 만든 최고의 수학자 요한 폰 노이만. 그리고 독일의 젊은 물리학자 누구야? 하이젠베르크도 있었다. 하이젠베르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나치 밑에서 독일의 원자폭 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오펜하이머와 이제 뜻하지 않게 경쟁을 하게 되는 인물이니까 영화에서 이 사람이 딱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물리학자잖아.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야? 그럼 이제 너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양자역학에서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밝혀낸 거야.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지. 뭐 일단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다시 오펜하이머 얘기로 들어갔어. 괴팅겐 대학교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오펜하이머는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따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UC 버클리대의 교수로 가게 되는데, 자, 특히 1939년 발표한 논문에서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누구다? 오펜하이머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지. 1939년도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매우 큰 일이 터지죠? 바로 2차 세계대전이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 발발. 아까 독일 괴팅겐 대학의 화학자 오토한이 있었다고 했지? 자, 이 오토한과 오스트리아의 여성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가 우라늄 핵분열 현상을 최초로 확인을 해. 우라늄 핵분열이 뭐냐? 자, 우라늄 235라는 원소에 이 중성자를 쐈어. 쐈더니 우라늄이 더 작은 원자 이 2개로 분열을 하면서 중성자 3개를 방출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쪼개지기 전보다 쪼개진 후의 질량이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바로 E는 MC 스퀘어라는 방정식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죠. 즉,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질량이 줄어든 대신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우라늄에서 쪼개진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우라늄하고 또 쪼개져. 계속 쪼개져. 그래서 또 우라늄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또 쪼개져. 계속 쪼개지겠지. 그렇게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은 야, 이 원자의 폭발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이 우라늄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긴급 편지를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빠르게 과학연구개발국을 설립했고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오펜하이머가 선택되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그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을 한데 모아서 결국 핵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는 핵폭탄을 만들면 이 전쟁이 그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엔 전 세계가 핵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 하지만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반핵주의자였던 오펜하이머는 스파이로 의심받기 시작했고 오펜하이머 청문회로 보안 접근 권한도 빼앗기게 됩니다.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핵폭탄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I have not a very good answer to this question. 자,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모쏠들이요, 이것들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것이다. 명심해. 그렇다면 나 카사블랑카 카사노바는 외로운 자들을 위해 또 돌아온다. Coming soon.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동물은 펭귄인데요. 이 귀여운 생김새와 걸음걸이 때문에 이 많은 주목을 받는 동물이죠. 네. 펭귄은 뭐 더운 지역인 남미 갈라파고스부터 추운 지역인 남극 대륙까지 남반구에만 모두 18종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펭귄 하면 우선 날지 못하는 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어쩌다가 펭귄이 새인데 날지 못하게 된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펭귄은 조류가 맞지만 날 수는 없습니다. 이 과거에는 펭귄도 하늘을 날면서 이 물로 하강해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사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남극이 형성되기도 전인 6천만 년 이상 전에 이 비행 능력을 잃으면서 잠수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펭귄의 날개는 딱딱하고 평평한 물갈퀴 모양으로 변형이 됐고요. 이 날개깃은 물을 차단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면서 방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가슴뼈가 마치 지느러미처럼 이 물속에서 움직이기 편하도록 변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비행 능력 대신 물속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펭귄이 좀 잠수 능력을 더 키워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거의 과학자들은 펭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땅 위에 천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펭귄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 펭귄의 진화에는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펭귄의 친척벌인 바다 오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잠수할 때의 에너지 소모가 아주 적은 반면에 하늘을 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능력과 잠수 능력을 모두 가진 바다 오리처럼 펭귄도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쓰다가 어느 순간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펭귄에게 하늘을 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고 이런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잠수에 주력해서 먹이를 잡아먹게 되면서 날개도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 대신 수영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언뜻 봐도 펭귄이 물속에서는 그 물고기만큼이나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 헤엄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펭귄은 물속에서 시속 35km에서 40km까지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예. 이 펭귄의 날개는 새보다 짧고 평평한 모양인데 털이 비늘처럼 가는 모양으로 덮여 있어서 피부와 물 사이에 공기를 모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헤엄칠 때 물과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펭귄의 날개 움직임을 유체역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펭귄은 물속에서 패더링이라는 움직임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패더링이라는 게 보통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가 프로펠러를 비행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서 저항은 줄이고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펭귄은 날개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패더링을 통해서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개 움직임 덕분에 펭귄은 출발과 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방향 조절은 물론이고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것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뭐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진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자재로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달해 온 것 같은데요. 근데 펭귄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펭귄은 잠수 실력도 뛰어난데 보통은 90m 깊이까지 잠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펭귄 같은 경우는 450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경우에는 뛰어난 잠수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 과학자들이 황제 펭귄 20마리에게 꼬리표를 부착을 해서 1년 정도 위성으로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펭귄들은 모두 96,000번 이상 잠수를 했고요. 잠수 시간은 최대 32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분이면 정말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폐로 숨 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펭귄이 잠수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인데 황제 펭귄의 물속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분당 3회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또 이 근육으로 공급되는 혈액을 억제를 해서 일종의 무산소 호흡 상태로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잠수할 수는 있지만 이 무산소 호흡을 하는 동안에 근육에 쌓이는 젖산의 농도를 또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펭귄은 수면에 올라오면 다시 이 심장 박동을 최대 분당 250회 정도로 아주 빠르게 올려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펭귄의 잠수에는 사람과도 닮은 점이 있는데요. 사람도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급하게 올라오면 물속에 있는 질소가 다 빠지지 않아서 잠수병이라고 부르는 감압병이 나타나게 되죠. 이 때문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올라와야 하는데 펭귄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펭귄은 이런 잠수병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수면에 도착하기 전에 바닷속에서 잠시 멈춘 뒤에 비스듬한 각도로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하늘을 날던 그런 펭귄이지만 이제는 좀 어떤 동물보다도 바다 생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펭귄은 또 이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하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의 배설물이 물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펭귄은 바닷물에 이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최근에 스페인 연구팀이 남극해에 사는 턱근 펭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펭귄들이 연간 521톤에 달하는 철분을 바닷물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극해에는 연간 100억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바닷속에 잡아두는 일종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요.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는 역할을 식물 플랑크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극해의 찬 바닷물에는 식물 플랑크톤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철분이 부족한 편인데 동물들의 배설물이 이걸 공급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수염고래가 배설물을 통해서 바닷물의 철 순환을 돕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펭귄 역시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턱근 펭귄의 같은 경우는 먹이의 90% 이상이 크릴이기 때문에 배설물의 철분 함량이 굉장히 많고요. 펭귄 서식지 주변의 바닷물 철 농도를 보면 먼 바다보다 3,000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배설물이 어떤 다른 생물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는 게 참 생태계는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펭귄 하면 무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펭귄은 대표적인 집단 생활 동물이면서 사회적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허들링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펭귄들이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행동이죠. 이렇게 한겨울 추위를 무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견뎌내는 건데 또 이 펭귄은 무리 속의 다른 펭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암컷 펭귄의 경우는 자신의 새끼를 잃게 되면 다른 어미의 새끼를 도둑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번식을 위한 어떤 본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펭귄의 경우는 순전히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암컷들은 원래 어미가 이 새끼를 뺏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런 펭귄의 행동을 예로 들어서 동물이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펭귄을 지켜보면 아픈 동료를 뭐 진정시켜 준다거나 다른 무리의 동료를 인지를 해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복잡한 사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로는 좀 공감하고 사회적인 능력도 지능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펭귄이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회성이 발달한 것이 인지 능력과 같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남극 아델리 펭귄을 대상으로 거울 테스트를 해봤는데 펭귄 중에서는 이 아델리 펭귄이 처음으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 보통 동물 행동학에서 거울 테스트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이 침팬지나 뭐 이런 유인원을 비롯해서 코끼리, 뭐 돌고래, 까치 등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 연구팀이 펭귄이 사는 곳에 가로 24cm, 세로 36cm의 거울을 세워놨는데 아델리 펭귄이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지로 이 입구만 뚫어놓고 세면을 막은 상태에서 거울을 안에 세워놨더니 펭귄이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몸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뭐 그 거울에 다가서거나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다른 개체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얼굴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뒀더니 펭귄이 이 스티커를 떼기 위해서 부리로 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거울에서 자기 얼굴이 사라지니까 이 방해물을 제거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펭귄들은 목에 턱받침을 달아줬더니 제거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실험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아델리 펭귄이 부분적으로는 자기 인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밝히면서 집단 번식지에서 사회적으로 좀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존재를 감지하고 또 이 주관적인 자기 인지 능력을 갖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펭귄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최근 펭귄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737만 3천 대였습니다. 회사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중국의 비아디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155만 대를 팔아 21% 점유율을 기록했고 미국의 테슬라는 62% 늘어난 100만 대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이 3, 4위를 차지했고 현대차 그룹은 32만 대를 팔아 7위에 올랐습니다. 지역별 판매량은 중국이 59%의 점유율로 1위였고 유럽과 북미 순이었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에 이어서 애플페이 이용자가 늘며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 금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2,628만여 건, 이용 금액은 8,250억 5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4%와 16.9%씩 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3%와 24.3%씩 급증한 것은 기존 삼성페이와 LG페이 등에 이어서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도입된 것으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이나 얼굴 등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이파에서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동시에 공개하며 맞붙었습니다. 경쟁과 별개로 두 회사는 서로 만든 가전제품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전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과 건조를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선보였습니다. 일체형 제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열 건조 방식이라 옷감 손상이 심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 제품은 두 회사 모두 제습 방식 건조 기능을 적용해 옷감 손상이 덜하고 건조 시간이 줄었습니다. 주거 쪽으로도 경쟁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지붕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주택을 공개했고, 삼성전자는 가정용 배터리로 집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한국가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두 회사가 협력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두 회사 가전제품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앱으로 LG전자 가전을 작동하거나 LG전자 앱으로 삼성전자 가전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세계 50여 개 나라 2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18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해 난처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분실 걱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조 기술에서 나오는 신원 인증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데 지갑을 놓고 나왔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가끔 뭐 주류 같은 거 사면 신분증 검사하기도 하는데 놓고 오게 되면 엄청 불편하긴 하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이제 좀 불편했다라는. 하지만 이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했던 신원 인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인증을 받아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불법 대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무인 자판기에도 모바일 신분증 기술이 도입돼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출에서 이제 포기했던 부분들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점주분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연동시킨 최신 생체 인증 아이디 카드 기술부터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 등 새로운 보안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온 오프라인 세상에서 화폐, 신분증 등 보안 제품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를 앞둔 가운데 화폐나 신분증 제조에 활용됐던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메타도 주 3회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분산 근무는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사무실 출근 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지 2년 3개월 만에 사무실 출근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시행 당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특히 원격 비디오가 있고 가상현실이 계속 개선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이었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0세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올라선 것은 1997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000여 원으로 아직 남성의 70%에 불과했습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이후 경력을 이어가게 되면 기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따라서 남성과 동일하게 가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남성의 육아휴직은 37,800여 명이 사용하면서 3년 전보다 1.7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93,000여 건인데 비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육아를 엄마의 몫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직장에서의 인식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50인 미만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쓰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남성들 역시도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돌봄과 가사 시간은 여성이 3시간 7분으로 남성보다 2시간 넘게 많은 점도 직장과 가정에 대한 역할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750만에 달하는 1인 가구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가운데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수와 접촉이 많은 업종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업종마다 제한 기준이 뒤죽박죽이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교제하던 남성이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는 걸 알게 된 A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냥 이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미안한 기색도 없이 하필 제가 뒷모습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만약에 제 얼굴이 나오거나 뭐 동영상이거나 이랬으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도 아마 못 다녔을 것 같은. 곧바로 이별을 통보한 A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인 남성이 A씨 사무실이 있는 동네 배송을 맡는 데다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오면은 그 사람이 택배기사로 일하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구토하고. 택배 업체에 남성의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 새로 일하게 된 곳 역시 A씨 회사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택배사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전 남자친구를 해고하는 것도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택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를 몰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배달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엔 성범죄자의 종사를 막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모두 불특정 다수와 자주 접촉하는 일인데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 업종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겁니다.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명시한 청소년 성보호법처럼 성폭력 처벌법에도 취업 제한 업종을 한꺼번에 정리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그 성폭법 안으로 가져오고 이거를 부수 처분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이 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혹은 이런 업무를 이용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나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좀 안도할 수도 있고. 재범 방지라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Bundesbanker, die wirklich mehr. Wenn er bei uns ist, bestens. 전 세계적으로 연간 신규 암 환자 발생이 지난 30년 사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은 1990에서 2019년 200여 국가의 14살에서 49살을 대상으로 29개 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규 암 진단 건수는 326만 건으로 1990년에 182만 건보다 79.1%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암은 기관지암과 전립선암이었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암은 유방암, 기관지암, 폐암, 장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오는 2030년에는 연간 신규 암 발생 건수와 관련 사망이 각각 31%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희귀암 치료제 핵심 원료인 아이오딘 131 나트륨액을 개발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원료의 이름은 카이리 아이오딘 131 나트륨액으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적용된 최초의 국산 방사성 원료 의약품입니다. 아이오딘 131 나트륨액은 신경모세포종과 갑상선 암 치료제 등의 주 원료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로 만들어져 취급이 까다롭고 고품질 생산이 어려워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연구팀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생산 절차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암 치료를 위한 경구약이나 주사제 등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위해 치아와 구강 내부를 본뜨는 과정을 간단한 영상 촬영으로 대신할 수 있는 3D 구강 스캐너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 연구팀은 센서에 마이크로미터 크기 렌즈를 여러 개 배치해 들어오는 빛의 세기뿐 아니라 방향까지 구분해 3차원 광학 이미지를 생산하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카메라로 만든 구강 스캐너는 기존의 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구강 스캐너보다 크기가 작아 구강 내부 촬영에 유리하고 빛의 굴절률이 낮아 스캔 정확도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구강 스캐닝뿐 아니라 내시경, 현미경 등 생체 내 3차원 이미징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권일한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권 교수는 열화학 공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탄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에서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폐암 환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의학적 검토를 통해 폐암의 원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들은 이미 늦어진 피해 구제가 개별 심사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된다며 더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